이제 성공하는 리더의 질문 두 번째 시간이죠. 예. 꼰대가 아닌 존경받는 코치가 되기 위한 질문의 비법. 네, 김인주 목사님 기도해 주셨고, 지난 시간에 이제 7개 챕터를 했어요. 삶은 질문의 연속이다. 우리는 왜 질문을 하는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가? 알기 위한 질문과 일하기 위한 질문. 질문을 질문답게 만드는 4가지 원칙. 조언과 대화. 답정너 질문은 이제 그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의 질문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주도적이 될 수 있을 거다. 마릴리 애덤스가 쓴 책 질문의 기술 속에 유목민들은 물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물을 가진 정착민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기도를 하며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는 질문과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살펴볼 때 결국 질문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첫 번째 질문은 담배를 피운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힌 질문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기도를 주목하는 프레임이 돼서 답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꿔질 수 있고 사역과 일터 현장이 바꿔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한 10분만 따로 모시고 했던 그 8주 과정 세미나 속에서는 협상론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협상의 방법론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때 이 대화의 기술이 같이 이제 접목이 되면은 협상이 이제 훨씬 더 이렇게 파워풀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삶 속 어디서나 존재하고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을 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번 특강의 우리의 목표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관, 철학관이 어떤가, 좋은 질문의 프레임은 어떤가, 좋은 예시, 실제 질문의 사용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질문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탁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4가지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의도를 담지 말고 질문 그 자체를 해라. 그리고 질문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라, 학습하라, 확인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정너 질문은 하지 말자. 예. 그래서 괜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그럴 경우라면은 아예 그 의견을 제시를 해라. 그리고 거꾸로 질문을 받아라.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는 게 낫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들 크게 잘 들리죠? 예, 땡큐. 예. 그럼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지친 마음에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예. 몸은 천근만근인데 이제 3살짜리 아이마저 칭얼댑니다. 엄마 힘들어, 자리에 앉고 싶어라고 계속 칭얼대고 있어요. 지하철 앞좌석에 앉은 청년은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자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떤 질문으로 자리를 양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1번, 정중히 자리 양보를 청한다. 2번, 자는 척하는 청년을 나무라며 자리를 비워주길 요구한다. 3번, 아이를 계속 타이르며 서서 간다. 4번, 잘 모르겠다. 예. 답이 뭐 같으세요? 정중히 자리를 양보를 청한다. 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예. 다른 분들 채팅방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예. 1번, 2번, 3번, 4번.
예. 제가 제시한 답은 이렇습니다. 예. 엄마가 아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앞에 앉아있는 형이 많이 피곤한 모양이야. 잠시 있다가 눈을 뜨고 힘들어하는 너를 발견한다면 얼른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이란다.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련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자는 척하고 있던 청년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그 전까지 청년은 자리를 양보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는 척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엄마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난 착한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도 본래 착한 나는 내가 힘든 것을 참고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거죠. 예.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예. 그 엄마의 그 질문과 대화 속에 청년의 프레임이 이기적인 내가 피곤하다라는 그 이기적인 프레임에서 엄마가 그 청년을 착한 청년 프레임으로 돌려놓은 거죠. 예. 이만큼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이 중요한 거죠. 이게 마케팅에서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있는데 물건을 팔고 있는데 내 경쟁자가 나타나서 우리는 물건이 우리 저집 물건에 비해서 360불이나 쌉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제품보다 자기 제품을 싼 제품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프레임을 360불이나 싼 거라는 그 프레임 속에 집어넣었을 때 거꾸로 우리가 그 360이라는 컵에 있는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하루에 단돈 1달러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 또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팽개치시렵니까? 라고 프레임을 바꿔보는 거죠. 360불이라는 그 컵에 있는 프레임을 하루에 1달러라는 작은 프레임으로 바꾸면서 상대방 제품이 오히려 형편이 없을 거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놓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목민의 질문, 담배 피우면서 기도를 해도 되냐,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되냐 이런 프레임, 예. 이런 프레임들을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많이 좀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질문으로 마음을 열어라. 상대를 세워주는 긍정적인 질문.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이중고리 질문. 논점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질문 프레임. DVDM. 피드백을 주는 질문 프레임. FELAR. 믿음과 신념을 확인하는 질문. EEB. 방법에 대한 반성. IMO. 예. 이렇게 7 챕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열린 질문. 계속 강조합니다만 질문은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질문을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기도 하고 새롭게 나갈 힘을 얻거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 열린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열린 질문은 대답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질문입니다. 닫힌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거나 네,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형태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질문이 아닐 때가 많고 대부분 의견을 강요하거나 질책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걸 우리가 구분한다고 해도 실제로 열린 질문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을 할 때
제 클래스메이트들이 저한테 하는 일반적인 질문이 그 당시까지는 뭐 동양 사람의 대표는 일본 사람들이었으니까 Are you Japanese? 이게 아주 전형적인 질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동양인처럼 생기면 그 사람들은 뭐 Japanese예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질문이죠. 예. 그리고 제 답변은 맨날 똑같아요. 예. No, I'm Korean. 이런 그죠. 근데 이걸 열린 질문을 한다면은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상당히 열린 질문은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교육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닫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시험들이 대부분 시험을 속에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제 사과 맛있니 하는 것들이 이제 전적으로 또 닫힌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과를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그럼 너도 맛있지? 라는 것들을 저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요하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 사과 맛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열린 질문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에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열린 질문을 잘 사용하려면 의문사를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면 되는 거죠. 예. 이것을 개선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이제 닫힌 질문이죠. 예. 질문자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개선에 대한 how만을 저기 생각하게 되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why, what, how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대부분 우리들이 갈 때 how에서 시작해서 what, why로 가는데 이 why로부터 이제 시작될 부분들이 큰데 이 닫힌 질문들은 대부분 그 how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자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까요? 하면은 내가 보고 있었던 자동차에 타이어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이어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좀 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자동차의 어떤 부분을 하면 잘 자동차가 운행이 될까요? 라고 물어봄으로 해서 리더가 생각하고 있었던, 짐작하고 있었던 그 이상을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그 리더들의 걱정이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할 때 내 생각이나 의도를 몰라주면 어떡하지라는 부분들이 제일 사실은 이제 큰 걱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닫힌 질문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열린 질문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질문이 계속 온다면 계속 질문을 이제 뭐 소크라테스적 질문 방식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좁혀 가거나 시간이 없다면은 그때 내 생각이 이런데 라고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닫힌 질문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의견들을 물어볼 때 예. 더 할 얘기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는데 반대되는 의견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봄으로 해서 그 회의를 종료를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어떤 모임에서는요. 그러니까 닫힌 질문은 우리가 항상 나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은 공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열린 질문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닫힌 질문을 잘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경험해봤더니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이렇게 이런 주장이 이제 앞서죠. 하지만 우리가 리더에 있다면, 우리 구성원들과 더 바람직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북돋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열린 질문은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상대를 세워주는 긍정적인 질문.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예.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직장 상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예.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듣기만 해도 수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이랬지? 뭐가 틀렸지? 잘했다는 얘기일까? 잘못했다는 얘기일까? 예. 사실 너 왜 이렇게 했니라는 질문 자체는 매우 중립적이에요. 매우 중립적인데 우리 속마음에는 너 왜 바보같이 이렇게 했어? 라고 들린다는 거지. 예. 이게 뭐 저만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들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정말 질문자가 중립적으로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서로 자격지심 때문에 질책의 상황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교육 환경과 가정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매우 자연스러워요. 예. 사실 이제 뭐 여기 뭐 그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동양권을 좀 벗어나 이 질문 자체를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거를 질책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중국만 가더라도 좀 덜한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언제까지 마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 듣는 사람은 이거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다고 지금 나를 비난하려고 하구나라고 받아들일 공사들이 크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건 중립적인 질문에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익스큐즈를 하죠. 변명으로 가죠. 여태까지 밀린 일이 많아서 여태까지 못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 정부나 또 한국적 조직 상황 내에서는 이럴 공산이 크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해외에 가서 근무를 하든가 한국 내원 외국인 근로자들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 사고 체계 그리고 질문의 패턴 우리와 그들이 생각던가를 알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관계나 또 그들을 북돋아 주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대화를 끌고 가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한테 특히 또 이렇게 70년대, 80년대 그 학교를 다녔던 그 사람들한테는 60년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몸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했어라는 질문 대신에 이런 방법으로 할 때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물어볼 때 질문 속에 좋아지는 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받는 사람이 일단은 나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려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이제 마음의 안도감이 놓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자기를 익스큐즈하고 변명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팩트를 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긍정적인 질문은 방어적인 답변이 아닌 자연스럽고 편안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냅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마칠 수 있겠니? 라는 말 대신에 지금 일하는 속도로 보면은 가장 적합한 마감일이 언제까지면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최고로 또는 뭐 적합함이라는 이제 긍정적 표현 때문에 그 상대방이 안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 질문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하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면은 더더욱 긍정적인 어휘를 떠올리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혜택을 보게 될까요? 뭐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그 긍정의 어휘를 집어넣고 질문을 했을 때 질문 받는 사람들이 이제 격려가 되죠. 그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질문이나 부정적 뉘앙스가 담긴 질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떠오르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렇게 훈련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습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긍정적인 질문은 또 적극적으로 의식을 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도를 하고 한 2, 3일 지나니까 질문을 할 때마다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고 한두 달 지나니까 질문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것보다 다른 것들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대기업에 이렇게 이제 뭐 좀 높은 위치의 리더로 그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안 고쳐져서 그래서 제가 제 눈에 보이는 데다가는 다 문구를 다 붙여놨어요. 이것 조심, 이렇게 하지 말자. 뭐, 그랬더니 좀 조심이 되고 저기 하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데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으면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같은 공동체 내에서 상당히 길을 세워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질문은 우리를 이제 덕장으로 만들어주죠. 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지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덕까지 겸비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한다면은 더욱더 쉽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질문에는 상대방이 일을 잘 하려고 하고 있다는 신뢰의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리더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이제 믿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더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이중고리 질문.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에 갇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일상에 갇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일상을 벗어나기 어렵죠. 사실 늘 같은 일, 늘 같은 일상.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일상적인 질문을 하죠. 이런 단조로운 질문, 그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목민들의 질문이 바뀔 때 역사가 진보가 됐어요. 우리가 이 단조로운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또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패턴은 뭐냐면은 우리 머리는 늘 효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뭐 대부분 운전하실 텐데 맨 처음에 자동차를 배워서 운전할 때 어떻게들 운전을 하냐면은 차를 몰고 쭉 가다가 저 앞에 사거리가 나타났네.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고 있네.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띄고 브레이크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제 뭐 수동이었으니까 왼쪽 발을 들어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거리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죠. 그래야 내가 목적지로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봐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브레이크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띄고 브레이크로 갑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대뇌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대뇌가 모든 지령을 하나하나 하는데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대뇌는 가만히 있어요. 소뇌가 필요할 때만 개입하고 습관적으로 가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렇게 소뇌가 활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를 매우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습관이 들이면 안 바꿔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걸 의지적으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그때 발생되는 게 인지 부조화거든요. 예. 인지 부조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예. 이 뇌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를 소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어딜 간다고 치면 버스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이걸 생각하죠. 효율을 생각하죠. 지하철을 타는 게 더 빨리 갈 수가 있어.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게 저기 할 수 있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싸고 빠르게 그냥 힘을 덜 들이고 가고 싶다는 전제 조건이 우리한테 깔려 있죠.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이제 일상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질문이죠. 일상생활을 고착시키게 되는 거죠. 늘 어디 가면은 그 우물을 찾아줄 수 있을까? 유목민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상을 벗어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라는 질문 대신에 내가 왜 거기를 가려고 했지라는 목적에 대한 질문. 그,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정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 목적에 맞는 장소라면은 내가 늘 익숙하게 가던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패턴이 바뀔 수 있죠. 걸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념일이다 그러면 리무진을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대한 질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Y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Y는 잊어버리고 How를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서 글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의 우주 그 경쟁이 치열했어요. 이게 시작은 소련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궤도 밖으로 우주선을 맨 처음에 보낸 게 이제 소련이었고 그 자극받은 그 미국이 그 이제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겠다라는 목표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달나라를 보내고 나니까 소련이 자극받아서 자기네들도 달에 이제 우주선을 착륙시키기 위한 훈련 저기 해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소련 과학자들이 달에 내려갈 때 달을 비칠 수 있는 이제 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불을 비추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충격 실험을 하면은 달에 떨어지는 그 착륙하는 그 충격 때문에 그 전구의 그 유리가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강화를 시킬 수 있나 그 고민을 하다가 그 프로젝트 리더한테 간 거예요. 이게 자꾸만 깨지는데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했더니 물어봤더니 프로젝트 리더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이 필라멘트 전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유리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Y를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학자들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왜 하냐. 그 진공으로 만들어줘야 필라멘트 전구에 그 불이 들어오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프로젝트 리더가 하는 소리가 달은 이미 진공이 아닌가요? 근데 이 유리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달은 이미 진공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 새로운 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조직의 리더들, 그 비즈니스 리더가 됐든 그 사회 리더가 됐든 간에 늘 하우가 아닌 why에 대한 질문들을 습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리더는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효율을 추구하고 리더는 그 방향을 잡고 늘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why에 대한 질문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만 how를 생각해 보는 것들이 일중거리 질문이라고 하고 그걸 벗어나서 why의 질문을 해보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중거리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냐 지하철의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왜 가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한 why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라는 그 질문보다는 지금의 성과와 평가 시스템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옮겨간다면은 좀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KPI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900년대 초반에 이것도 제가 뭐 자주 예를 드는 거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900년대 초반에 뉴욕타임즈에 난 그 신문 기사에 이슈가 뭐였었냐면은 그때 뉴욕 맨하탄 거리에 마차들이 이제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마차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은 맨하탄의 도로는 맨날 말똥으로 뒤덮여 있고 이게 이제 주요 이슈였었어요. 그 사회적인 이슈. 또 하나의 이슈는 뭐였었냐면은 마차 제조업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말이 힘이 덜 들이면서 마차를 끌 수 있을까 해서 바퀴의 성능 개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질문을 바꿔본 사람이 생겼어요. 왜 마차를 타지? 마차를 타는 거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편하게 힘들지 않게 가기 위한 거죠. 이제 Y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꼭 마차를 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미 50년 전에 영국에서 스티븐이 만든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를 만들면 어떨까? 그게 포드예요. 그러고 나서 포드 자동차. 그러고 나서 뉴욕 타임즈의 걱정과 바퀴의 성능 개량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했던 그 사람들의 걱정과 노력은 한순간에 의미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죠? 예. 질문은 Y로 바꿨을 때 Y로 바꾼 사람들이 다들 역사를 바꿔놨다고. 그죠? 모세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노예 생활을 계속해야 되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집 벽돌 조각을 빨리 만들어서 집에 일찍 가가지고 쉴 수 있을까? 그 하우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죄를 주셔서 니들 왜 그러고 있니? 그 Y를 자극한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러다가 힘드니까 다시 하우로 가자 반항들은 했지만. 그렇죠? 예. 포드가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에 포드는 자동차를 싸고 빨리 만들기 위해서 포드는 자동차 모델이 딱 하나였어요. 예, 옛날 영화 보면은 그 검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예, 검정색 하나에 모든 그 규격을 일어나시켰죠. 그래서 이제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서 아주 그 신적인 그 제조 공법을 통해서 자동차 가격을 많이 낮추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이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기고 옷들도 다 달리 입는데 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자동차를 타지?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자동차를 만든 게 GM이에요. 그 Y의 질문을 하고 난 이후로 오늘 현재까지 포드는 GM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하지만 질문의 프레임을 how에서 why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비즈니스 현장도 마찬가지고 사회계 현장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학교 갓 졸업하신 졸업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우리 그 신예 목사님들이 패턴이 똑같아요. 예. 그 상가에 교회 하나 차려놓고 사역하시죠. 그리고 문 크게 열어놓고 모든 분들 다 오십시오. 제가 그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입니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층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모든 계층을 다 할 수 있지만 목사님 지금 한 분 거기다 이제 사모님 딸이 좀 크다면은 딸이 지금 피아노 반주하고 있을 텐데 그 셋이서 뭘 할 수 있다고 그 계층을 다 이렇게 넓혀 놓습니까? 그 계층을 줄이십시오. 좁히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좁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저기보다 그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부분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do things right가 아니라 do right things. 그렇죠? 이게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얘기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게 뭐 몇 번씩 들어보셨을 얘기일 텐데 이게 제가 다시 지금 자극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거 적어 놓으셨다가 벽이나 책상에 좀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매번 do things right. 저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매몰되어 있어요. how에 매몰되어 있는데 do right things. 옳은 일을, 제대로 된 일들을 하죠. 그러려면 그게 이제 why의 질문으로 그게 필라멘트를 둘러싼 유리의 질문일 수 있고 마차의 질문일 수 있고 또는 어떤 자동차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는 이 why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다 그 why를 질문했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빌 게이츠가 왜 IBM은 컴퓨터는 업무 용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빌 게이츠는 왜 컴퓨터는 업무용으로밖에 못 쓰지? 개인들은 쓸 수 없을까? 그 질문을 해서 오늘 현재까지 이 시대의 삶을 바꿔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질문을 바꿔본 사람이 있어요. 왜 옛날에 컴퓨터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왜 컴퓨터는 그 불필요한 명령어를 써놓지? 옛날에 PC들은 뭐 이렇게 명령어를 다 써놓죠. 왜 명령어를 써놓지? 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에서 쓰고 있는 그 아이콘을 만들어 낸 사람이 그 스티브 잡스라.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그런 Y에 대한 생각이 이 스마트폰까지 나타난 거죠. 스마트폰이 나타나기 전에 픽사 영화사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도 나오고 끊임없이 Y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Y를 왜 그 외적선들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그 질문이 되니까 뚜껑 있는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거 많습니다. 징기스칸도 그렇고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질문만 바꾸더라도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나 이중거리 질문을 던져진 것들, Y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점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질문 프레임, DVD.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좋은지 고민이 많이 있어요.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 프레임이 있어요. 예. 질문을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Y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는 프레임은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거죠. 예. 이 DVDM은 definition, value, difficulty, method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지금 회의 중에요. 서로가 그 회의 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것들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서로 개념에 대해서 다른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DVDM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툴입니다. 첫 번째, 논의하고자 하는 정의를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 가운데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사람은 직급별로 사장님, 전무님, 뭐 대리, 사원들이 그런 것들을 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을 수평적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성별, 어떤 사람은 나이를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왜 서양처럼 그 20대인 청년과 70대인 할아버지가 친구로 지낼 수 없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은 회사의 조직 문화를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문화를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수평적 조직 문화는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해서 모두가 그 데피니션을 이해하고 그다음부터 이 얘기를 해나간다면 아주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논의의 가치가 논의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Y를 묻는 질문. 수평적 조직 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수평적 조직 문화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네. 수평적 조직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데피니션이 됐다면 논의를 하려고 있는 것들의 value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우리 회사에 주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그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논의한 사항들을 실천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difficult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DVDM 불명확한 사연에 대해서 논의를 이끌어 나갈 때 처음에 definition을 하고, 그다음에 그 논의에 가 주는 어떤 의미, 왜 가치가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나가기 위한 어려움은 뭔지 difficulty, 그다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definition은 정의나 개념을 묻는 질문, value는 중요성이나 가치를 묻는 질문, difficulty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어려움을 확인하는 질문, method는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행복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피니션이 다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할 때는 항상 DVDM의 메소드를 따라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죠. 효율적이 될 수.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질문 프레임 FELAR. 질문할 때 정해진 프레임을 사용하면 수월하게 질문을 던지고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FELAR은 Fact, Experience, Learn, Action, Role. 그래서 이 FELAR 질문 프레임은 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리뷰를 할 때 매우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어떤 팀들이 마라톤을 열었어요. 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프로젝트 팀들이 모여서 이제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팩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요번에 총 참가인은 몇 명이었죠? 그 중에 완주자는 몇 명입니까? 프로테이저는 어떻게 되죠? 총 스폰서 수익은 얼마고 부상자는 있었나요? 이 대회를 준비한 기간들은 얼마였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다 함께 공유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사실관계 공유는 매우 중요한 게 요즘들은 이제 회계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PPT를 한 달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유합니다만 사실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공유한 다음에 여기 빠진 것들이 뭐가 있는지 물어봄으로 해서 서로에 대한 커먼 언더스탠딩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대회를 운영했던 팀원들의 각자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어려운 점 보셨나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했고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초기 등록 인원이 저조했을 때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참가자의 후기 중 우리가 계속 참고해야 할 만한 의미 있는 질문들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공유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learn. 이 경험을 통해서 각자가 무엇을 알게 되고 학습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새롭게 이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번이 3회다 그러면 1첫 번째, 두 번째 대회와 다르게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은 있는지 이번 것들을 통해서 성공의 요인은 무엇이었고 실패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은 이전 대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대회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 대회 준비는 언제 할까요? 여태까지 FEL 그쵸? Fact Finding 그 다음에 Experience Learning을 통해서 다음번에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다음번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이미 이 세 개를 통해서 걸러진 거죠.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팩트 파인딩 다음에 다음 단위는 우리 뭐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반쪽짜리 대책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대회를 통해서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했고 어떤 교훈들을 얻었는지를 충분히 전 구성원들이 알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 될 질문이 액션이라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될지 역할 분담이 이제 똑바로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역할이 분담된다면 일방적으로 팩트 파인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 되고 자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가져가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또다시 강제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럴 때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럴 때 이용하는 게 그 벽면에다가 포스트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 이름 A, B, C를 적어놓은 다음에 각자 스스로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자기 이름 밑에 적혀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적으면은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다음에 믿음과 신념을 확인하는 질문 프레임 2B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직원이 혹은 내 부하 직원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공동체나 회사가 작을 때 창업 멤버들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이미 그것이 검증되고 의기가 투합됐기 때문에 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점점 공동체가 크고 회사가 커지게 되면은 철학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질문법입니다. 그게 이제 이벤트, 익스피리언스, 빌리프라는 거죠. 조직에 대한 믿음, 동료에 대한 믿음, 상사에 대한 믿음 등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집합이 그 조직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의 집합이 그 조직의 문화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죠. 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해외 선교도 나가신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그 사역을 하겠다, 그 헌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념을 알아내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 질문을 통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개선보다는 그 질문, 그 공동체 또는 조직의 신념을 공고히 할 수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매우 필요하죠. 처음에 사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믿음, 신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런 질문, 믿음을 갖게 됐구나. 그 질문의 시작은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 구성원들이 조직 안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말해요.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떠오르는 사건을 물어보는 것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떠올리고 싶은 사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납기를 지키지 못했던 일, 고객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일, 회사에서 상을 받은 일,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을 떠올렸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라고 했을 때 납기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의 경험이 팀장님에게 혼날까 봐 두려웠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자면은 이 사람이 그 실수를 그 납기를 잘 마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사건 경우부터 무엇을 알게 됐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그 팀장이 자기를 계속 야단을 쳤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당하는 사람은 앞으로 납기를 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리더들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는 조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의 모임이 커진다면 그게 조직의 문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납기를 못 맞춘 게 나 혼자만의 책임이냐.
조직의 리더들이 그것들의 제대로 된 프로세스라든가 프로시저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을 때 예를 들면은 그 자재 수급을 제대로 못 해준 사람의 문제도 있을 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해결을 안 해주고 나를 야단치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B는 간단한 질문의 패턴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동을 바꾸게 하는 신념과 믿음. 이렇게 EEB 프레임을 통해 질문을 하고 나면 구성원들의 행동을 떠받치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편하게 믿음과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팩트인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공동체를 떠나거나 회사를 떠날 때 물어보면은 그때 일부가 한 1, 20%가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서 얻었던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얘기해주고 한 1, 20%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좋지 그래서 즐겁게 다른데 좋은 오빠가 있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조직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좋게 얘기하는데 조직은 제대로 안 돼. 공동체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사람이 떠나요. 네. 그래서 그 신념은 조직원 구성원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신념과 믿음을 파악할 필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EEB 질문을 통해서 이건 맨날 할 필요 없겠죠. 주기적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 아니라면은 그런 대응을 받고 납기를 못 맞췄을 때 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게 아니라 납기를 못 맞추면 다 모여서 왜 이 사람이 못 맞히게 됐는지 각자 영역에서 반성을 해보고 이렇게 개선해주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이것들을 개선해줄게. 그럼 더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조직의 문화로 바꿔 가져야 된다는 거죠. EEB 질문 프레임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혹은 판에 박힌 데 질문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답정너 질문을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답정너 질문이 아닌 실제로 그 이벤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 공동체 리더라든지 조직의 리더가 이 문제를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려는구나라는 마음들이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방법에 대한 반성 IMO입니다. 상황의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어떻게 하면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 프레임이 질문의 방법론이 IMO예요. intention. 어떤 바꾸려면 의도가 있어야 돼요. intention. 그리고 그 인텐션을 이끌어갈 방법론은 먼저 메서드. 그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의도를 묻고 그가 사용한 방법을 물은 다음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묻는 이 세 단계로 문제 구성이 돼요. 행동을 보면 의도가 보여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정도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각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예. 눈 깜빡임처럼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행동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선량한 게 대부분이에요. 자녀를 꾸중한다든가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에게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선량한 의도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자랐으면 좋겠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이래요.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IMO 질문은 이런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어요. IMO 프레임은 의도와 결과의 격차를 발견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예. 리더가 직원에게 주인의식이 없다고 한탄하는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공동체의 리더가 공동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이 너무 없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IMO 질문을 하려는 거죠. 그 리더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구성원들,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이제 물어본다면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들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업무 성과도 좋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이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의도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 리더들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직원들에게 늘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요청을 했다.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나요? 그러면 뭐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주인의식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가용한 모든 방법을 잘 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다 이제 이렇게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없죠. 예. 의도는 주인의식을 가져달라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그 실제적으로 아웃컴은 없었어요. 그 많은 리더들이 자기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에 만족을 하고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이걸 다 했어. 난 충분히 했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구성원들을 질책을 하죠. 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한 게 제대로 다 한 건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게 IMO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의도했던 것들은 정당했던가? 대부분 정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메소드 방법이 정당했던가? 그 방법 중에 빠져 있는 건 없는가? 그 방법 중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가? 그 직원들은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달라고 그래서 이메일도 보내고 회의 시간에 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잔소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소리야. 자기네들 그러면서 역시 나이든 꼰대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이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의외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리더, 당신부터 주인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 시각으로 볼 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IMO 질문을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제 식으로 38분이 됐어요. 지금 제가 1시간 안에 이 7꼬다리 7 근무 앞에 좀 왔습니다. 예. 뭐 커다랗게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고 그 방법론들이고 그래서 어려우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일단 우리 질의응답은 마감 기도를 우리 영국에 계신 김종삼 선교사님께서 마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그 질의응답 우리가 미처 나누지 못한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